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빅토리, 행복의 나라, 에일리언 로물루스, 트위스터, 이 4파전이 벌어진 광복절 시즌, 과연 지금까지 승자는 누구인지 찾아보니까 파일럿이네요. 네, 파일럿이 300만을 돌파하면서 기세를 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롯데시네마가 밀어줘서 이런 성적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예 부인할 순 없지만 과연 롯데시네마가 밀어주는 것이 파일럿 흥행의 전부일까? 그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롯데가 투자 배급한 영화 나올 때마다 롯데시네마에 쫙 간 게 어디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200만, 300만 넘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 1위도 아니고, 롯데가 미친듯이 파일럿을 밀어줘서 파일럿 성적이 이렇게나 좋은 거다는 롯데시네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니신지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 파일럿 별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휴가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인식돼서 볼 거면 이거 보자가 된 측면이 강해 이런 흥행 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파일럿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네 영화 흥행 추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사실 파일럿과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역사가 오래된 시리즈고 에일리언이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가장 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방구석 지읒문가답게 아무것도 모르네요. 네, 에일리언 1편이 그랬듯이 SF 공포 영화의 본령으로 제대로 회귀했다라는 평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덕에 여름하면 공포 영화 이미지가 박혀서인지 흥행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곧 보러 가려고 하는데 공포영화 잘 못 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벌써부터 우려가 되네요. 그 다음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행복의 나라, 그 다음이 트위스터스, 빅토리 순인데, 제가 빅토리도 봤거든요. 빅토리 재밌던데 왜 이 재밌는 영화를 안 보실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휴가철이니까 영화관은 안 가시고 여친과는 애저녁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 누구처럼 하와이라도 가신 건지 참 모르겠네요. 이 빅토리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남기고 넘어가자면 유치합니다. 유치하고요. 오그라들어요. 근데 청춘 영화답게 맑고 밝습니다. 맑고 밝은 데에는 음악과 배우들 몫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음악에 관해서는 전형적인 90년대 음악팔이 콘텐츠라 재탕삼탕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도 90년대 가요가 한국 가요의 르네상스 시기였다라고들 하잖아요. 전 세계 온갖 명곡들 짜깁기에 만든 노래들이라 당연한 칭호이긴 아닙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기획 자체는 좀 낡았지만 노래가 좋으니까 경쾌한 느낌이 들고, 주연 배우인 이혜리 배우가 워낙 또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화 성격이나 본인이 맡은 캐릭터랑 이혜리라는 사람이 정말 딱 맞아요. 웬만하면 배우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이혜리 배우는 그냥 앞으로도 이런 왈가닥 낙천적인 캐릭터만 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응답하라 1988 이후에 이혜리 배우가 쭉 쉬었냐 놀았냐 아니거든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왜냐? 응팔 시청률 넘은 게 없어요. 딴따라, 툭값스, 청일전자 미쓰리, 간 떨어지는 동거,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일당백 집사 등 10% 넘긴 게 하나 없어요. OTT로 화제라도 됐느냐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맞는, 본인 성격에 많이 부합하는
작품들 위주로 찍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빅토리에서 이혜리 배우에게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주연 배우잖아요. 그리고 제일 유명하고 이 출연 배우들 중에 극중 치어리더 밀레니엄 걸즈에 많은 동료 여배우들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 이혜리 배우가 동료 여배우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들을 알려봐! 뭐 이런 느낌?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한 동료의식이 넘쳐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또 동료 여배우들이 뭐 강렬합니다. 정말 새로운 배우들을 찾고 보고 그들의 캐릭터 쇼를 즐기는 재미가 빅토리에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살짝 꼽아보자면 후반에 이런 청춘 영화, 어떤 동아리를 조직하는 영화들이 늘 그렇듯이 어렵게 조직된 동아리나 그룹이 이런저런 일로 균열이 일어나서 해체가 됐다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극적으로 재결성되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 균열이 좀 너무 지나치게 통속적이랄까요? 이 통속적인 무리수를 오로지 현봉식 배우 연기 하나로 밀어붙입니다. 현봉식 배우 연기 훌륭합니다. 대단히 훌륭해요. 어떻게 술 한 잔 못 마시는 40세 미혼 배우가 소주 한 잔 걸치신 것만 같은 애달픈 아버지상 연기를 그렇게 가슴 미어지게 해내는지 여전히 믿겨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균열을 위한 균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현봉식을 밀어넣은 거 아니냐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주변에 교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런 상황이 가능하냐라고. 밝은데 유치하다라는 평과 유치하지만 밝잖아 라는 평이 공존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별점을 매겨본다면 3점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정도인 거죠. 오늘 다룰 영화는 과연 별 몇 개를 받게 될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5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행복의 나라 시작합니다. 행복의 나라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7년의 밤 등을 연출한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각본가는 허준석 작가인데 추창민 감독이 각색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개봉한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배급을 맡았던 뉴 엔터테인먼트가 추창민 감독에게 이 시나리오를 건넸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거의 13년 전인 거죠. 그때는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의 밤이 끝나고 문득 이 시나리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왜 생각나셨을까? 아무래도 7년의 밤이 망했으니까 떠오르신 건 아닐지. 여튼 충무로에서 워낙 유명했던 시나리오래요. 그 사이에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셨다고 합니다. 시나리오가 워낙 좋아가지고 충무로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신 건지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여튼 유효기간이 좀 지난 프로젝트라 주변에서는 말렸대요. 뭐 시대극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오기가 생겨서 각색을 맡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출연 배우로는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한 파일럿의 흥행 흐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조정석 배우. 행복의 나라 손익분기점이 300만이라던데 조정석 배우의 흥행 파워가 여기서도 빛을 발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두환 연기를 위해 실제로 머리를 삭발한 유재명 배우. 육중한 분위기를 뽐내는 존재감 확실한 이원종 배우. 이 외에 진기주, 전배수, 우현, 최원영, 강말금,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많이들 출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끝으로 스크린 속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선균 배우까지 함께 합니다. 이선균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조정석 배우에게 배우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톱의 위치에 있던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를 지금 선보이는 배우와 협연을 하면 내가 그에게 또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출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 인물은 그냥 실명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괜히 전두환, 전상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전두환은 전두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11.6 사건이 발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 경호원을 쏜
박흥주 중앙정보부 수행비서관 등이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에 회부된 인물 중 유일하게 박흥주만 현역 군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단심제인 군법재판에 회부됩니다. 제야에서는 이들을 위한 구명운동이 일어나고요. 변호사들도 한데 모여서 이들의 변호를 자처하는데 아무래도 단심제인 군법재판이라 박흥주 변호인만 유독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야 변호인단들이 박흥주 변호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박흥주 변호인 유력 후보로 조정석 배우가 맡은 정인후가 떠오릅니다. 실존 인물 태윤기 변호사를 포함한 실제로는 이제 여러 명이었던 변호인단을 모티브로 해서 한 사람으로 합친 캐릭터라고 하네요. 사실상 가공 인물인 거죠. 정인후는 어떤 인물이냐? 법정은 옳은 놈과 그른 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곳이에요.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적절한 쇼맨십도 가미한 생계형 변호사입니다.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거나 군부에 쫓기는 이들을 가족보다 먼저 챙겨 정작 가족 생계를 곤란하게 만든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사회 정의보다는 명예와 성공이 더 우선인 인물이에요. 제야 변호인단이 박흥주 변호인 자리를 권하지만 돈부터 가져와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제야 변호인단이 야, 이 사건 대한민국 모두가 주목해. 근데 이 사건에서 박흥주 대령 뭐 거의 사형 확실시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네가 그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아봐. 그럼 너 어떻게 되겠냐? 사형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살려봐 임마. 온갖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너 찾아오지 않겠냐? 라는 말에 정인호가 1차로 동요를 합니다. 솔깃한데?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아버지가 정권에 쫓기는 사람들 행방만 알려주면 풀려날 것을 나 살자고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면 쓰나? 해서 감옥 생활 중이에요.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요. 제야 변호인단들이 아버지 변호를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보겠다 라고 하니까 2차 동요를 일으켜서 사건을 맡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인권 변호사들이 이런 걸로 사람 꼬시는 게 좀 스럽긴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줄게. 나 인권 변호사. 이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맡게 됩니다. 마침내 박흥주 대령을 만나게 된 정인우 변호사는 군법재판에서 일반 재판으로 단심제에서 3심제로 바꾸기 위해서 박흥주에게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기도 좀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없었다고 하죠.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요구하는데 박흥주 대령이 나는 군인이다. 군인은 군법재판을 받는 것이 규칙이다. 나 살자고 부장님을 팔아넘기라고 이런 말과 함께 정인우를 문전박대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이제 정인우가 박흥주에 대해서 막 알아보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주변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입학 후에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동기생 중에서도 가장 진급이 빨랐고 주변에서도 차기 참모총장감이다 라면서 추켜 세우는 인물이었어요. 태윤기 변호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비서관이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행당동 달동네에 살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김재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남달랐으나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정치군인으로 분류되기 싫어해서 중정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일선 연대장으로 전출을 희망했습니다. 여러모로 자신의 아버지와 뭔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정인우는 점차 박흥주에게 동화되죠. 이 와중에 어떻게든 김재규와 그 부하들을 독재자에 항거한 민주투사로 판결받게 하려는 제야 변호인단이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상급자가 까라고 해가지고 깐 게 잘못입니까? 위압에 의한 명령 복종이 내란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를 외치는 정인우나 둘 다 전두환한테는 눈엣 가시예요. 계엄 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이원종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니까 투명하게 공개 재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두환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죠. 왜냐면 눈엣 가시를 딱 쳐내야 되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 뭐 원래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볼멘 소리를 정승화 앞에서 냅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아직도 권력이 총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라고 꾸지람을 딱 내려요. 전두환이 여기서 이제 쫀심이 좀 상합니다. 그러나 이 쫀심이 상했지만 쫀심이 상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 일테면은 각하께서 서거하신 후에 혼돈의 시기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계엄사령관이라는 작자는 넉살 좋게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뭐 그렇게 급하게 가나? 뭐 이런 태도나 보이고 앉아있고
이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을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깁니다. 그래서 공개재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재판부에 이제 쪽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공개재판을 한들, 그리고 정인후와 재야 변호인단이 암만 활약을 해도 답은 정해져 있는 재판이잖아요. 반전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증인을 내세운들 용산 6본으로 가자고 한 박흥주는 이래나 저래나 내란범으로 몰립니다. 실제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6본으로 가자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박흥주 대령이 선택을 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재규가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흥주 대령이 막 고민을 하다가 6본으로 가시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진짜로 내란범이면 자기네들 세력이 있는 중정으로 가야지 왜 나서서 먼저 6본으로 가자고 했겠느냐. 이 사람은 그냥 위압에 의해서 명령을 따른 게 유일한 죄라면 죄다. 물론 뭐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됐지만 뭐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쳐도 안 통해요. 안 먹혀요. 논리를 뒷받침할 증언들, 뭐 증거들 다 부정당하고 그냥 결국에 이 사람은 내란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제 정인우 변호사가 12.6 당시 중정부장 차에 타고 있던 한 사람 정승화를 증인으로 데려오기로 계획을 합니다. 계엄사령관의 증언이면 전두환도 어쩌지 못할 거 아니야 라는 판단 하에 일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아니 계엄사령관이 12.6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면 이거 되겠나? 언론은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이러면서 퇴짜를 놔요. 그런데 정인후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전두환이 점점 폭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차관 회의도 지가 주재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전두환의 위세를 좀 꺾어놔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승화는 정인후에게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라고 1979년 12월 11일 오후에 약속을 하는 데에 과연 박흥주 대령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까요? 사형을 면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수차례 그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인터뷰 본 적 없죠? 그 말인즉슨 전두환에게 가장 어울리는 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찰진 욕설 댓글과 moviequizbang@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김재규가 아니라 박흥주의 시선에서 12.6을 풀어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제5공화국이나 남산의 부장들이나 그때 그 사람들이나 12.6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웬만한 콘텐츠에서 주인공은 늘 박정희와 김재규였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 관점으로 그날을 풀어내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는 체험을 선사합니다. 또 영화가 시종일관 박흥주의 어떤 시선에서 그날의 일을 좀 복귀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직접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김재규도 어디까지나 오늘이 작전일이야 이 정도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이런 건 안 나와요. 철저하게 그 일이 벌어진 광경 또한 박흥주의 시선으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나 남산의 부장들이나 이런 작품들에서는 늘 궁정동 안가 안쪽만 좀 보여줬는데 이 영화에서는 궁정동 안가를 이렇게 묘사했네. 약간 일본풍이 강하네. 저 작품에서는 저렇게 약간 서양풍이 강하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외관만 보여주니까 만약에 내가 박흥주 대령이었다면 정말 저런 관점에서 저 사건을 목도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했습니다. 비슷한 작품으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다룬 스카우트, 택시운전사 등이 대표적이죠. 5.18 민주화 운동을 되게 직접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이제 화려한 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시운전사도 비교적 직접적으로 다루긴 하죠. 예. 그런데 광주로 간 서울의 택시운전사라는 택시운전사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구처럼 약간 제3자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게 있고, 스카우트는 철저하게 제3자적 관점 같은 걸 유지를 하다가 후반 들어서 그 경량에 휘말리게 된 임창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과 좀 궤를 비슷하게 하는 영화다. 이 점이 12.6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흥주의 시선에
되게 묵직한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 점이 또 좋았는데, 그럼 박흥준은 시대의 경랑에 휩쓸린 인물인가? 아니면 시대의 경랑을 일으킨 인물인가? 내란범인가? 민주투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는 나름 확고하게 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매불쇼에서 이제 이원종 배우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원종 배우 말씀으로는 이를 두고서 배우들과 제작진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는 관객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쪽으로 영화가 귀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두고서 논의를 한 끝에 우리는 그럼 답을 정해두고 가자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박흥주 대령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어떤 걸로도 합리화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해서 민주투사, 영웅으로 볼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의문점들을 남기는데, 이 또한 저는 제 아무리 영화가 답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관객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 혼자 사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이 영화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법정에서도 묵직한 질문들이 오고 가요. 상명하복이 전부나 마찬가지인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가치 판단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vs 그렇다고 국군 통수권자에게 총구를 들이밀라는 명령이 합리성을 갖는다고 보진 않는다. 그것도 군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부딪힙니다. 추창민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 자료에서는 군 검찰관들이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지고 헐뜯는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을 부각해서 영화에 표현을 하면 일방적으로 군 검찰관들을 좀 매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걷어내고 동등한 싸움으로 보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그 재판이 훨씬 더 관객에게 진실성 있게 전달될 수 있겠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아니 어차피 군부 독재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욕하고 반말하고 했으면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창민 감독이 광해의 왕이 된 남자를 찍고 나서 광해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인식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 하면은 신리 외교의 달인이고 중립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조선에게 이런저런 걸 가져다 줬고,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데 고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영화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법정 장면이 그래서 중요했다. 보통 법정 드라마는 선악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결론을 끌어내려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가 쉽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의 작법을 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실제로 군 검찰관들이 반말과 욕설을 짓거려 가면서 한쪽을 매도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게 그려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이 영화는 제작이 아예 불가능했겠죠. 왜냐면은 그냥 법정씬 열리기만 하면은 군 검찰관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조용히 해 이런 장면만 나올 테고, 재판관은 그것들을 묵인해주는 방향으로 법정이 진행됐을 테니까 극적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었겠죠. 나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 가는 것으로 묘사를 해야 관객들의 긴장감, 재미 이런 것들을 고조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유재명 배우가 이 영화에서 전두환이라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면모를 선보여요.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서울의 봄 전두환과는 다릅니다. 줄거리 요약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무표정 속에 자신의 야망을 숨겨둔 이리 같은 냉혈한 전두환을 선보이거든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한 인물이다 라기보다는 철저한 계획하에 모든 일을 통제하고 그 끝에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끄는 인물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자기만의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요. 그 관념에 주춧돌을 쌓아줬던 사람이 탕탕 후루후루를 당했어요. 이후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분의 유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나에게 내 국가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과 타이밍이 주어졌네. 날 막는 놈들은 이제부터 반동분자 새끼들이고
국가 발전을 좀먹는 쓰레기들이야. 계엄 사령관도 그 쓰레기에 해당될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배우 주연의 마스터란 영화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김우빈 배우가 맡은 박장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내뱉습니다.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씹새끼네. 약간 이런 인상을 주는 캐릭터로 유재명 배우가 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앞서 설명한 그런 본인만의 신념, 국가관을 조정석 앞에서 조근조근 낮은 톤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야, 이 인물은 정말 확신범이구나, 확신범이야 라는 생각이 빡 듭니다. 하필 그 대사를, 그 확신을 주는 순간이 골프장이어서 문제지. 뭐 여하튼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영화 대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잘 있게 이선균입니다. 이선균 배우가 이 작품으로 대중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유작이었다면 좀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로 또 강직한 인물을 고스란히 스크린 너머 관객에게 전달해 줘서 여러모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영화 속 박흥주 대령이 처한 상황이 이선균 배우가 처했던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도 들었어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라든지 망신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함에 이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의 나라를 보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박흥주를 이 영화는 내세워 놓고 결국엔 전두환을 욕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박흥주를 내세웠으면 끝까지 박흥주의 시점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여느 영화와 다를 바 없이 전두환 욕하는 걸로만 끝납니다. 전두환 욕하는 거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의 기본적인 틀은 변호인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명예가 우선인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범의 변호를 맡게 되고 불합리한 재판 과정에 분노하게 되고 결국 변호인의 대사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각성을 하고 구원을 위해, 승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내 한 몸을 투신한다. 여러모로 유사하죠. 변호인은 변호사 송우석의 각성 과정을 통해서 불합리했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행복의 나라 또한 변호사 정인 후의 각성까지는 변호인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든 비판 포커스가 전두환에게 맞춰지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맞춰지지가 않고 좀 끼워 맞춰요. 물론 두 재판의 무게와 규모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결국 전두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또 전두환 입장에서도 김재규와 박흥주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본인 운명에 달려 있으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박흥주로 막을 연 영화인데 또 이 점이 행복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지점인데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나아갈수록 극 전체를 전두환이 장악해요. 제 아무리 12.12 군사반란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박흥주 대령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한들 영화마저 박흥주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예로 정승화 총장 연행 장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11.6이기 때문에 김재규의 시선이 아닌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사니까 그때만큼은 정인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 오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인데 왜 이래 갑자기 밤부터 왜 이래? 서울 한복판에 뭔 탱크가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재판정에 들어서니까 쿠데타가 일어났고 나라가 뒤집어졌고 이런 소식을 알게 되는 아마 또 서울의 봄을 우리가 먼저 봐서 기시감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거의 똑같이 묘사가 돼요. 세트장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겉 외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어디서 많이 본 거를 다시 보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행복의 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개봉 일자를 자기네들이 먼저 땡겨서 할 수도 없었던 거고.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본 걸 또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걷어내는 건 좀 어렵긴 했겠죠.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 장면에 이렇게까지 힘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인후의 시선으로 12.12를 바라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박흥주 대령은 어차피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을 그냥 욕하고 싶어서 박흥주 대령을 내세운 것 아니야? 라는 불손한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전두환을 계속해서 흑막으로만 뒀다면 영화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전두환이 그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진 않고 계속해서 좀 음울한 공간에서 협잡을 일으키는 듯한 인상만 주는 것이 영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더더욱 아쉽게 느껴졌던 것이 전두환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죠. 공감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두환이 이제 천하의 뭐 양아치고 쓰레기고 뭐 어떤 욕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놈이다 라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쁜 놈인 것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정인우와 맞붙게 만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변호인단과 군 검찰관의 상견례 자리에서 로비에서 둘만 따로 만나는 것도 되게 뜬금없고 골프장 장면은 전 좀 지나친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로비에서 둘이 만났을 때 혼자 있는 전두환을 정인후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딱 그 장면만 보고 알고 보니 뭐 전두환이 정인후랑 무슨 악연이 있는 설정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은 거기서 초면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서 정인후가 뭐 담배라도 피러 나갔는데 전두환이 쓱 따라와가지고 자네가 박대령 변호인이라지?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정인우가 전두환을 비롯한 군 검찰관들이 뭐 인사할 때 이죽거리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두환의 시점으로. 저 새끼 봐라. 하면서 이제 예의주시하는 느낌으로. 저 새끼 뭐야? 박대령 변호인? 너 잘 만났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가가서 자네가 박대령 변호인이라지?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작 아니었을까. 김재규 다음으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기선제압하는 목적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만나는지 너무 인위적으로 둘을 만나 붙이게 만드니까 물론 없었던 일이겠죠. 뭐 아예 허구의 인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없었던 일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자규적이라고 느꼈고 그러면 왜 이런 자규성을 택했을까? 전두환 욕하려고? 오케이. 전두환의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인 입장에서 어이구 지랄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좀만 더 잘해보시지. 앞만 조금만 바꿨으면 좀 더 세련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장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그 시간에 거기서 골프 치고 있는 거는 정인우가 어떻게 알았대요? 정승호와 만나겠다고 육군 본부에서 그렇게 뺑이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왜 바로 만나? 그것도 뭐 알고 보니까 미군 골프장이라는 뭐 설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창민 감독 인터뷰 보니까 골프장을 택한 이유가 실제로 전두환이 골프를 대단히 좋아했고 미군 골프장을 그렇게 자주 갔대요. 12.12 이후에도 그 골프장에 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추창민 감독 말씀이 그 장소는 일반인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이고 독재자가 그런 성역에 가서 혼자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내가 한번 상상해봤다. 겉으로는 뭐 점잖고 머리도 좋아 보이지만 뒤에서는 비수를 드러내고 있겠다 싶더라. 그걸 드러내는 건 대중 앞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골프장을 택했다.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영화 다 보고 나면 그런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이 종종 나와요. 골프장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악인의 풍모를 내뿜고 싶었다면 골프장 대신에 정인후 팔 분지를 때 나타나서 너 같은 변호인 새끼들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골프장에서 했던 일장 연설 같은 거를 거기서 하는 거죠. 후반에 박흥주와 이제 소주 한잔 마시잖아요. 그 짬밥 깔아놓고 그때 뭐 이런저런 뭐 자네 골프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소주 따라주면서 뭐 이 재판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런주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재판의 함의를 늘어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앞에 그 로비에서 만났던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설정을 해놓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골프장에서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쉬운 점은 그 골프장 장면이 마치 신파 영화가 울음을 강요하듯이 골프장 장면은 관객들에게 분노를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화나지, 빡치지, 화내란 말이야, 욕하란 말이야, 전두환 개새끼라고 욕해. 약간 이런 식으로
관객에게 강요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추창민 감독 말씀이 자기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그 골프장 장면이래요. 그 장면이 이제 판타지고 한 번쯤은 세상을 향해서 영화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영화의 목적 아닐까. 그 장면에서의 정인후는 개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자를 향해서 수많은 시민 정신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전두환의 그 더러운 욕망에 저항했을 것이고 훨씬 더 낮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소리쳤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장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통쾌하냐? 감독의 의도 따라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인후가 전두환에게 너는 뭐 쓰레기 같은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시원하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의 봄을 보면 장태환 소장이 철책을 넘어서 전두환에게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장면 그것도 100% 허구잖아요. 하지만 영화 내내 축적된 분노를 대변해준 일갈이라서 통쾌하거든요. 행복의 나라에서 골프장 장면 또한 감독님이 밝히셨듯이 전부 허구인데 답이 정해진 법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면서 시대상을 일단 비판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엔딩 10분 남겨놓고 영화 흐름상으로 따지면은 전두환이 툭 등장하죠. 갑자기 나타난 만큼 자신의 신념을 늘어놓는데 좀 급급해요. 짧은 시간 안에 우겨넣기 바쁘니까 일단은 이 인간이 뭐 어떤 개똥철학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되게 들어야 되고 그나마 또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영화 고질병 심파처럼 이래도 안 울어 저래도 하는 것 마냥 골프공 찾느라 바쁜 정인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빡쳐 저래도 야 전두환 정말 나쁜 놈이야 라는 이런 식의 묘사를 하니까 정인우의 일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영화가 먼저 좀 흥분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정인우가 일침을 날려도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해줬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대의 인물들이 그때 만약에 전두환을 눈앞에 뒀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도 있겠지만 관객들도 어느 정도 정인우의 일침에 나 같아도 저랬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마치 정인우가 여러분 제가 한 소리 크게 전두환한테 했습니다. 잘했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압니다. 알아요. 전두환이 나쁜 놈이라는 거 아는데 제 아무리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해서 그냥 맥락 없이 다짜고짜 욕만 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알아서 화를 내준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창 그 일제강점기 시절 다룬 영화가 좀 흥행에 성공을 하는 그런 붐을 탔을 때 그 시류에 편승했던 몇몇 졸작들이 다짜고짜 일본 욕하기 바빴잖아요. 엄복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냥 다짜고짜 일본 욕하면 관객들이 알아서 좋아해 줄 거고 그것이 흥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약간의 애국 마케팅 같은 거. 일본 욕하고 애국가 부르면 관객들이 환장할 거란 착각. 이것 또한 마치 그냥 전두환 욕하면 돼. 전두환 욕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아쉬웠어요. 예. 어차피 이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전두환에게 일가를 안 날려도 이 영화의 결국에는 악당, 이 영화의 악당이 아니죠. 우리 현대사의 악당이 전두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에휴 저 나쁜 놈 저거 지옥에서도 아주 천벌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나설 텐데 그걸 굳이 파헤쳐가지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조정석 배우 연기의 명과 암을 봤습니다. 조정석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진중하고 무거운 영화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요, 확실히. 하지만 때로는 극 분위기와 따로 논다는 인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정승화를 껴안고 어화둥둥하는 장면이나 정승화 사무실에서 나선 뒤에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저는 애드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원종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원종 배우 표현으로는 추창민표 코미디인데 그 앞서 언급한 정승화 껴안고 어화둥둥하는 그 장면을 뭐 열 몇 번 테이크를 갔대요. 작정하고 좀 코미디 장면 같은 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엿드시오라든지 이병헌이랑 류승룡이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는 장면이라든지 누구 들어오니까 야 우리 자리 바꿔야 돼 해가지고 류승룡이 상석에 앉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비슷한 분위기의 장면들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병헌이 광대잖아요. 광대니까 저런 식의 코믹한 분위기를 언제든지 연출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정인후 직업이 광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쇼맨십을 좀 중시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변호사잖아요. 이건 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분위기를 깬다. 아, 그리고 이원종 배우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좀 미스캐스팅 같아요. 이원종 배우가. 왜냐면은 이원종 배우가 워낙 체격이 크시고 인상 자체도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잖아요. 그냥 장군감이잖아요. 인상 자체가 이미지가 뭐 구마적 이런 걸 떠나서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이원종 배우의 풍모 그대로 나옵니다. 또 매불쇼 인터뷰 내용 보니까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체격을 키우시려고 했대요. 뭔가 좀 우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게 약간 미스가 아닌가 싶은 게 왜냐면은 그냥 죽방 하나 날리면 정보사 요원이고 전두환이고 다 진압 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 포스가 그냥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중후하니까 그 이원종 배우가 자기 참모총장 공관에서 끌려 나올 때 아니 저때 그냥 어깨 한 번만 퉁 하고 퉁기면은 저기 있는 애들 패왕색 패기로 다 정리되겠구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좀 왜소한 체격이었고 그래서 서울의 봄에서도 이성민 배우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기했었고 제5공화국에서도 박인환 선생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약간 장수의 이미지보다는 전략가?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원종 배우는 거리가 멀지 않나. 연기를 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풍모를 가진 사람이 그래 뭐 현대군에서는 진삼국 무쌍처럼 내가 이기면 니네 부대 다 내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황정민 배우가 맡았던 전두광과 유재명 배우가 맡은 전상두는 불과 물 같은 차이가 있고 연출적인 측면에선 서울의 봄은 실시간으로 막 타임라인 같은 거 보여주면서 스피디하게 몰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 남다르고 숨 쉴 구멍을 주지 않죠. 긴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아주 적절한 연출 방식이었다고 보는데 행복의 나라는 16일 동안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고작 16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서울의 봄에 비해서는 확실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전개가 비교적 천천히 나아갑니다. 차근차근 끓게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몇몇의 이제 기와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기와점이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장에서 전두환이 개똥 철학을 늘어놓을 때 본인의 사악한 면모를 풍길 때 사악한 면모를 보며 조정석이 일침을 날릴 때 같이 나도 끌어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좀 크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을 2.5점으로 매기게 됐습니다. 행복의 나라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럴 거면 새로운 시선은 왜 갖다 쓴 겁니까? 입니다. 재판부를 향해 쪽지가 계속해서 날아들자 정인우 변호사가 그 쪽지를 뺏어가지고 언론 앞에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속 대사를 빨아다가 이럴 거면 박흥주 대령의 시선은 왜 갖다 쓴 건지 결국에는 전두환을 욕하면서 무리하게 전두환의 어떤 개똥 철학을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면 박흥주의 시선을 왜 굳이 가져다 쓴 건지 물론 새롭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차원에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5번째 에피소드 행복의 나라 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럴 거면 넌 팟캐스트를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지적, 일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8월 14일 디즈니 플러스의 전편이 공개된 4부작 드라마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박훈정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폭군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영화를 4개로 쪼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처럼 뭔가 후킹하는 요소가 없고 그냥 딱딱 끊어 썼다는 아닙니다. 예, 이제 다 봐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튼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일단 저는 다 봤고요. 그 자리에서 다 보긴 했습니다. 다 합쳐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리남이랑 좀 비슷한 거죠. 수리남도 원래는 애초부터 드라마로 기획한 작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화를 시도를 했는데 뭐 이래저래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로 방향을 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판 같은 거죠. 뭐 자를 것도 없고 감독이 넣고 싶은 거 다 넣어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드라마라고 하니까 드라마라고 불러줘야죠.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문제죠 늘. 이 그런데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